충무로 책방. 제천 문경여행. 이강년 의병장을 만나다. 여행은 언제나 뜻밖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이다. 소난지도에서 의병의 날 기념행사가 있다고 충남 당진으로 내려오라는 연락이 왔다. 지난 겨울 도비도 선착장까지 갔다가 배 시간을 놓쳐서 소난지도에 들어가지 못했던 아쉬운 기억이 있다. 오래전부터 소난지도 의병항쟁에 대해 공부해오면서 가보고 싶어서 별렀던 여행에 하늘이 길을 내주셨다는 기쁜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행사를 마치고 일행은 제천으로 가게 되었다. 제천 작성산에 가서 이강년 의병장이 피체된 곳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이강년 의병장? 일제 때 독립운동가들을 피체하여 수감하기 위해서 일제가 세웠다는 경성 감옥에서 최초의 사형수가 되었다니.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한말의 의병장의 흔적을 쫓아가는 길이다. 제천 주변은 산이 깊어 약재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제천의 의림지와 영화 박하스탕이 생각나는 곳이다. 몇 년 전에 보았던 영화를 생각하며 제천으로 향했다. 안성맞춤 휴게소를 지나 차창 밖으로 들어오는 산세가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2시간 30분 정도는 차를 탔던 것 같다. 그날 새벽 2시에 기상하여 부산에서부터 차를 몰고 오셨다는 분이 또 제천까지 운전을 해주셨다. 그 노고에 미안한 마음을 안고 차창 밖의 풍경만 마음에 들인다. 6월 떼약볕에 따가운 햇살도 시들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우리 일행은 제천 터널 위 까치성 주변에 도착했다. 이강년 의병장이 누구지라는 의문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적송과 이름 모를 나무들만 무성하다. 치마를 입었던 탓에 걸을 때마다 여름풀에 맨다리가 긁힌다. 날벌레도 맨다리를 공격한다. 낯선 체험이다. 이강년 의병장이 1908년 6월에 피체되었다고 하니 지금부터 108년 전의 일이다. 의병 연구만 30년을 넘게 하셨다는 분이 안내한 곳이니 틀림없을 테지만 108년 전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이 부근으로 짐작될 뿐이라고 하시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책자를 꺼내어 보여주신다. 왼쪽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것으로 이강년 의병장인 것을 일본이 알아차렸죠. 왼쪽 발목에 총을 맞아 이곳에서 피체되었어요. 그분은 긍지에 찬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이야기는 낯설기만 했다. 낮에 소난지도 최구현 의병장에 대한 충격도 아직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니 나의 뇌는 과부하가 걸린 것이라 여기고 길을 닫고 싶었다. 아니, 달려드는 날벌레들로부터 빨리 도망을 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서 왱왱거렸다. 그날 저녁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나는 병이 났고 응급실에 누워 있어야 했다. 해서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설명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서울에 돌아와 보름이 지나는 동안 내내 아팠다. 아프면서도 이강년 의병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제천에서 설명을 듣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며 이강년 의병장에 대해 며칠 동안 혼자 공부를 하다가 문경에 그의 기념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경세제가 있다는 경치 좋은 곳이라고 인터넷은 말해준다. 기차도 닿지 않고 운전을 하기엔 먼 거리이고,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대로 문경에 가는 길이 또 거짓말처럼 열렸다. 문경에 가기로 한 날 아침부터 장대비가 퍼부었으나 문경을 향해서 빗속을 달렸다. 게릴라처럼 빗줄기가 차창을 때려댄다.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안성맞춤 휴게소를 지나면서부터 빗줄기가 누그러들자 마음이 가라앉는다. 가는 길에 차창 밖 풍경이 수채화처럼 맑기만 하다. 비에 젖은 경치가 운치를 더한다. 기념관에 도착하니 오후 4시 45분이다. 기념관 주변은 고즈넉하다.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길 96번지. 역사 유적지를 찾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관람객들이 거의 없다. 쓸쓸한 기념관에 들어섰을 때 외로운 시비가 눈에 들어온다. 삼수의 한 시가 세로로 새겨져 있다. 그 옆에 번역한 듯한 시가 한글로 새겨져 있다. 총상을 입고 이강년. 탄하니여 잠옷 무정하여라. 복사뼈만 상하게 하단 말가. 신복을 꿰뚫었던들 욕됨이나 없을 것을. 아마도 제천 까치성 부근에서 피체되었을 때의 심해를 읊은 시인가 보다. 이강년은 일본과 맞서 싸운 무인이다. 그는 2세 때 부친을 잃고 백부 밑에서 컸다. 부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다. 이강년 의병장은 무관이었음에도 시를 지을 만큼의 감수성이 풍부했나 보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사직하고 낙향했던 이강년 무관. 1895년 8월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1896년 1월 11일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문경은 그가 태어난 곳이다. 기념관으로 가는 길에 그의 생가를 둘러보았다. 조촐한 기역자 귀화집 한 채와 일자형 초가 별채가 전부다. 대대로 벼슬 없이 지내다가 이강년 의병장은 누과에 급제했다고 했다. 그가 효령대군의 19대 손이라는 것은 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태조 이성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효령대군은 예성부 부인에게서 육남일녀를 두었다. 평생 불교에 심취하여 유교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려들을 모아 교육을 했다고 한다.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의 도를 구하여서 그런지 그는 91세까지 장수하여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까지 여러 왕들을 보게 된다. 이강년 의병장이 효령대군의 후손이라는 후광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이강년이 남달라 보인다는 생각을 해본다. 한말에 의병활동을 했던 무수한 의병들, 신돌석, 유인석, 최구현, 홍일초 등 그들 중에 그에게 특별히 방점을 더 찍어주게 되는 것이 왕족이 혈통을 인정하기 때문일까? 복명과항처럼 효령대군의 후손이라는 베일을 벗기고 이강년 의병장 한 사람만을 놓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자신의 가산을 정리하여 군자금을 마련, 사촌 이강수에게 200냥을 받아 무기를 마련했다. 판서 심상훈에게 도움을 청하고 인근 유림들과 동지들을 모아 기병을 했다. 그 당시 어느 의병장들도 다 그렇게 결단력과 용기가 있었겠지만 이강년 의병장도 왕족다운 기계가 있었다. 여러 의병장들 중에 그는 대한제국 도체찰사라는 엄중한 임무에 임명되었다. 국가가 위급할 때 전시작전권을 위임받은 관리가 도체찰사였다. 임진왜란 때 영의정 유성룡 선생이 도체찰사로 임명되었던 것을 보면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강년 의병장 기념관이 그가 태어난 경북 문경시에 세워진 것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경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세웠을 것이다. 그곳을 찾는 이들은 각급 학교에서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을 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사실 우리들은 의병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의병의 전통이 삼국시대부터 비록되어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한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이들도 거의 없다. 한말 의병은 항일 독립군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도. L 햄버거집이나 S 커피 전문점, C 영화관 등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줄을 선다. 앉을 자리가 없어 미리 예약을 해야 할 정도다. 아무 보상이 없어도 보리쌀 한 자루조차 녹봉으로 받지 못해도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것이 의병 정신이다. 수많은 의병들이 전국에서 일어났었고 비분 관계의 마음으로 그들은 일본과 싸웠다. 특히 요즘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이해되기 힘든 일이다. 운강 이강년 의병장도 의로움 하나로 일어났던 분이다.
그가 의병을 일으켰던 해에 안동 관찰사인 김석중 등 3명의 목을 베어 농암 장터에 운집한 군중 앞에 효수했다. 일본 앞잡이로 악명 높은 3사람을 응징했다고 전한다. 무서울 게 없는 의로움을 보인 예라고 하겠다. 그 후 제천 의병장 유인석을 찾아가 그의 문화가 된다. 유인석은 이항로 선생의 위정척사 정신을 잇는 화서학파 중의 한 분이었다. 결국 이강년 의병장의 기병은 이항로, 유중교, 유인석으로 이어지는 화서학파의 항맥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항로 선생이라면 몇 년 전 양평 여행에서 그의 생가를 둘러보면서 익히 알고 있던 한말의 학자가 아닌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렇듯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만날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들곤 한다. 유인석이 이끌던 제천 의병에 합류하여 유격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유인석 선생이 중국 서간도 랴오등으로 가자 이강년도 랴오동으로 건너갔다가 조국 땅에서 투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귀국하여 단양 금채동에서 재기를 도모하였다. 그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던 때는 1896년 1월이었다. 1907년에 그는 더 큰 규모의 의병을 일으킨다.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외교권까지 박탈당하고 한국 군대가 해산당한 것에 대한 의분이었다. 민경호 의병과 합류하여 청주를 공격하기도 했다. 그 후 단양 추천강 일대에서 40여 의진이 집결한 가운데 도창 의대장에 추대되었다. 같은 해 12월 전국 의병들이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 양주에 모여 13 도창 의군을 편성하자 호서창 의대장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1908년 6월까지 그는 충청도, 경북, 강원도, 경기도 일대에서 약 500명을 이끌고 치열한 의병 투쟁을 펼쳤다. 그 지역의 자리에 밝고 엄격한 규율로 의병 부대의 기강이 서 있어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의병 세력이었음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남다른 부대 편성, 포수들을 선발하여 뛰어난 계략으로 왜군에 대항했기에 일본은 이강년의 의병 부대를 가장 무서워했다. 이강년 의병 부대는 다른 부대와 달랐다. 그 당시 전국에서 일어난 여러 의병 부대는 외세를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백성들에게 식량 조달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병이 모이면 식량이 필요했고 이틀이면 해져버리는 집신도 제공되어야 했다. 의병들은 그런 물질적인 지원을 지역 백성들에게서 얻어야 했다. 그 당시 백성들도 넉넉하지 않았으니 후원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강년 부대는 백성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기치로 나아갔으니 지방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군량미와 무기 조달은 이강년의 가산에서 나온 것이니 그의 후손의 삶이 얼마나 피폐되었을지도 짐작이 된다. 그의 증손은 화전민이 되거나 광부로 일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한 이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가슴 아픈 일이다. 자신 가족의 부귀영화보다 가산을 털어 구국을 선택했던 이강년 의병장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행의 권유로 따라갔던 제천 여행길에서 얻게 된 보물,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공부는 문경으로 여행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기념관에서 상영하는 동영상을 몇 번씩 반복해서 관람하고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그저 먹먹하기만 했다. 그에 대해서 연구하여 책을 낸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이강년의 피눈물, 의병의 큰별, 운강 이강년, 운강 이강년 선생, 운강 이강년 장검을 높이 치켜들다. 의병대장 운강 이강년. 이강년 의병장이 유리상자 속에 진열된 그에 대한 서적들이다. 그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그의 생애와 의병활동을 연구하지도 못할 것이며 책을 내지도 못할 것이다. 청풍 작성에서 벌어진 일본과의 전투에서 그는 피체되어 제천, 충주를 거쳐 서울 일본군 사령부에 구금된다. 평리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경성감옥으로 이감된 후 1908년 10월 13일 교수형을 받는다. 그가 옥중과 형장에서 남긴 시를 다시 감상해보자. 옥중에서 이강년.
일평생 이 목숨을 아껴본 바 없거늘 죽음 앞둔 지금에서 삶을 어찌 구하려면 오랑캐 처부수길 다시 하기 어렵구나. 이 몸 비록 간대해도 넋마저 사라지랴. 위의 시에서 읊은 것처럼 운강이강년의 넋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문경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그의 기념관을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의 기념관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더욱 많아지길 기도해 본다. 형장에서 이강년. 우리나라 2천만 민족이 장차 나와 같은 죽음을 당할 것이니 이것이 제일 원통하도다. 그가 경성감옥에서 사형된 것은 그의 나이 51세였다. 그러나 500년 후에도 5000년 후에도 또 영원히 후손들의 가슴에 살아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운강 이강년 의병장의 기념관에서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멈추었던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장대비는 보슬비로 변해 있었고 고단한 빗줄기는 기념관 처마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한 손에 큰 칼을 높이 치켜든 그의 동상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그의 도포자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웅장한 기상이다. 기념관 뒤로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푸르게 들이우고 있다. 기념관 왼편으로 아담한 기와 지붕이 보인다. 관리인에게 물으니 운강 선생의 사당이라는 대답이다. 묵념을 올리고 싶다고 공손히 말씀드리니 퇴근 시간이 지났다고 하시면서도 사당 문을 열어주셨다. 향을 꽂고 묵념과 기도를 올려드렸다. 이강년 의병장님, 저도 의병장님에 대해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의병장님에 대한 글을 잘 써서 의병장님을 널리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더욱 기리게 해주세요.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씌워주시고 안내해주신 마음 따뜻한 관리인 아저씨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 따뜻한 마음만이 기억난다. 이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의병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 일본의 조총에 맞아 쓰러져 시신도 수습되지 못했던 그들의 의로운 죽음에 감사의 꽃 한 송이 올려줄 이들이 누구일까? 이강년 의병장이 피체된 후 그를 따르던 의병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 끝까지 싸우다가 이름 없이 힘 없이 조총에 심장을 태웠을지도 모른다. 그분들에게도 꽃 한 바구니 바쳐드리고 싶다. 2016년 8월 16일